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할 줄 알았다. 버나드 쇼가 살아생전에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며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따라 그 글씨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건 아마도 저 역시 지난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버나드 쇼와 같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신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로 음향평을 봤을 때 솔직히 별로였어요. 사람이 낙천적인 것은 좋지만 너무 대책 없이 긍정적이며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빛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일찍 알게 된 저로서는 구김살 없는 남편의 성격이 부러웠고 더 싫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팍팍 살아왔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티끌 하나 묻지 않고 산 사람 같을까요? 남편을 볼 때마다 가난했던 제 인생이 더 구질구질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더 사무치게 비판했고 곁을 주지 않으려 미련했던 차에 같은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강의는 전공 필수 과목이라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수업 중 동기들과 떨어져 혼자 수업을 듣게 된 제와 달리 남편은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다니던 남편은 저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제 친한 남자친구와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연을 핑계로 너무 친근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지선 씨, 다음 강의 없죠? 우리 학식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요? 아니요, 전 밥 생각 없어요. 에이, 누가 밥을 생각으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고 밥때가 됐으니까 먹죠. 그렇지 말고 이리 와요. 남편은 싫다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서 기어이 제 입에 돈가스를 집어 넣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너무나 당연하게 강의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 밥을 먹으러 가자며 끌고 가는 거예요. 남편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건 그 놈의 조별 과제 때문이었어요. 왜 교수님들은 그렇게 조별 과제를 좋아하는 걸까요? 서로 성향도 다르고 활동 시간대도 다른 애들을 굳이 모아놓고 공동 과제를 해내라는 건 정말이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말이에요. 늘 혼자 다니던 저는 남편의 호의 탓에 남편과 같은 조에 편성이 되었고 그 탓에 학기는 내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밥도 함께 먹게 되었고요. 진짜 조별 과제만 아니면 말 한마디 안 섞어도 되는 인간이랑 계속 붙어 다니려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항상 내 옆에 있기를 원하며 굳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일일이 나를 소개시키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화를 참으며 참았던 저는 조별과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싫은 자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성적과 관련된 과제를 미루는 것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정사정 때문에 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더 그랬어요. 남편과 친구들은 성적이 좋아도 그만, 나쁘더라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과제를 대충 처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태만함으로 열심히 준비한 저의 점수까지 사무를 받아야 했습니다. 판을 통해 먹으러 다니느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부모님의 돈을 쓰고 제기하는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나에게는 상관없어. 하지만 남의 삶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내일은 우리 조 발표인데 아직도 자료조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각자 분담표를 나눠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 너희 때문에 조가 망치면 너희들이 내 학점을 책임질 거야. 나는 너희들처럼 돈이 많은 부모도 없고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도 못 다닐지 모르는데 너희가 책임질 건가? 그동안 쌓인 것이 많은데 나는 가감없이 제 감정을 표출했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탓에 남편과 그 친구들은 놀랐고 입만 벌릴 뿐이었어요. 솔직히 애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서 과제의 70% 정도는 나 혼자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이 됐다고 생각해.
안 해서 성질이 나니까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씩씩하게 걸어다니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그제야 남편이라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더군요. 그래, 우리가 좀 심했어. 지선이 혼자 그 많은 분량을 기껏 준비했는데 우리는 아직 자료조사도 못 끝냈잖아. 지선아 미안해. 나도 우리가 잘못했어. PPT 문서까지 남은 건 내가 어떻게든 완성해 놓겠으니까 화를 풀어라. 응, 나머지 어제 애들도 남편을 따라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 그리고 쥐죽은 듯이 과제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친구들 못까지 떠나가며 나를 새서 PPT 문서를 완성했고 다음날 과제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성격이 물렁해서 그런지 똑부러지는 여자가 좋다고 해요. 그때 제가 화내는 걸 보면서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다나요? 어찌나 어이가 없든지 남편은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볼 때마다 끈덕지게 어젯밤과 똑같이 웃는 얼굴로 대시를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그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귀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거든요. 남편 대신으로 걸렸을 때까지도 계속됐어요. 저는 여전히 거절했다. 남편이 방향을 바꾸려고 했어요. 애인이 될 수 없다면 친구가 되자고 제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건 없었죠. 주변에서 어딨어? 남녀 사이에 친구가 말이야라고 물어봤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요. 어느 날 군입대를 앞두고 남편이 말했어. 친구로 남겨서 정말 잘한 것 같아. 나 군대 가고 나면 말이야. 여친은 고무신 걸거나 신발을 거꾸로 신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친구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걸 노리고 친구로 있다고 전한 것이야?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지선하면에 자주 와라. 아니, 너 아니 같이 알바야 되니까 자주 말고 2달에 한 번은 와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친구 사이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학업과 병행하면서도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남편 면에는 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의 내무반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남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죠. 실제로 남편이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했고요. 남편보다 2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첫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연애 코치를 해주었고 그리고 제가 이별을 했을 때도 남편이 위로해 주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여자친구가 되어 줬습니다. 생길 때마다 조언을 해주어 실현시켜 주었을 때는 위로해 주곤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우리는 절친으로 지내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사귀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서로에게 밑을 드는 관계였기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의 연애 이야기가 장애물이 되기도 했어요. 야, 넌 전에 사귀던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너 좋게 굴더니 나한테는 왜 이러냐? 넌 내가 만만해 보이냐?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너야말로 전에 사귀던 놈들에게는 그렇게 고상하고 여성스럽게 굴더니 나한테는 왜 이러냐고? 내 눈에 내가 남자로도 안 보이냐? 툭하면 이런 사소한 일로 싸웠지만 화해도 빨랐어요.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서 나는 모시기는 척했죠. 받아주시다가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혼자서 아버지와 함께 자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30대 초반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실패하여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셨고 남은 것은 빚뿐인 아버지에게 저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급격히 변한 상황에 적응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힘든 아버지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고 또 하나 두려웠던 것은 만약 아버지가 저를 버릴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집세를 낼 때마다 집주인이요.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그러셨다고 해요. 애키 주제도 안 되면서 붙잡고 있는 것도 미련한 짓이야. 김씨, 집세 받으러 온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씨도 김씨이지만 아이의 삶에 대해 고려해야죠. 어릴 때 무슨 죄가 있어요? 잘 먹어야 할 때인데 라면만 끓여 먹고 있고 아이는 동년배보다도 키도 작고 체격도 작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게라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으면 시설에 넣어놓고 김씨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지선아,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에라도 갈까? 물으면 혹시 내가 버릴까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싫다고 울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저를 꼭 껴안곤 했어요. 말없이 등을 쓸어주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 집에는 빚쟁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아빠는 일 나가시고 집에 없는데 찾아온 함상구주 남자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었죠. 그런 무서운 순간을 겪은 후로 그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성적은 많이 올랐지만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그 경험은 제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열심히 일하여 빚을 갚던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해에 마침내 오랜 빚을 모두 갚았고 그 해에 아빠는 소고기를 사오셨다고 해요.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은 고기조차도 신경 쓰는 일이 없었어요. 숨어서 먹으라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빚을 갚느라 소고기 한 번도 먹지 못한 게 생각나서 왔어요. 이제 우리도 남 눈치 안 보고 고기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빠가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하며 활짝 웃는 아빠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와 이혼한 이후로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피곤에 시달려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축처진 아빠만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빠야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옷이나 신발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아빠가 있으면 돼요. 아빠는 그 힘든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전에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가요. 나는 시설에 아버지를 보내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 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러니 항상 감사하고 미안했어. 그래서 앞으로도 내게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 이미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 비탈출 축하해. 그 말에 아버지는 입술을 꽉 다물고 눈물을 참으려 했어. 못 참았어.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눈물 젖은 소고기를 먹었던 우리 부녀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고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했더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게 맞아, 지선아. 아버지는 우리 지선이가 나이 먹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보다 인생을 찾아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널 안기면서 봤을 때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너무 못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넌 아빠가 평생 자식 발목을 잡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을 텐데 그래서 너에게 아빠로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 시집 가는 건 아빠랑 남이 되는 게 아닌데 여전히 나는 내 아빠고 넌 내 딸이야.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위해서라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자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결혼을 망설이는 나를 달래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여서 시간을 허비했던 나는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남편이 누구를 닮은 것 같다고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시어머니도 밝고 긍정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활기차서 때로는 제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세아가 내가 지금 어디 좀 나왔는데 여기서 홍삼진 액을 싸게 팔지 뭐니? 이게 못해도 한 병에 10만 원인데 5병 사면 30만 원에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 현금 좀 있니? 있으면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 좀 보내라고 했어요. 어머님, 근데 그게 믿을 만한 거예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시면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도 환불이 편하다는데 왜 현금 결제를 하세요? 현금으로 하면 싸게 주신다고 하나 봐요.
그리고 물건이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아는 사람끼리만 믿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문자로 잡아서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즉시 붙여 넣으세요. 그 횡상지는 얼마 뒤에 가짜로 발명되었습니다. 홍삼을 담은 가짜 감미료 설탕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건을 판 사람은 장소를 빌려 며칠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카드로 지불을 했다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현금으로 거래해서 그걸로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설탕물이 몸에 해로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며 홍삼을 사 먹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내가 30만 원을 돌려받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대 목적은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요. 사기를 당하고 살아온 게 아니면요.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심지어는 나의 신경까지 고쳐해야 돼서 이런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버지는 어떤 운명을 기대하던 터지면 실수를 해서 많은 돈을 잃었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금전을 빌려주신 돈은 수억 원이 넘지만 아버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버지의 이런 성향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암호화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남편이 전문가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돈을 날렸어요. 너무 미친 거려. 당신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큰 돈을 썼다니.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안해요. 다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그렇게 한 번에 훅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잘만 됐으면 이참에 회사도 때려치우고 인생을 역전하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700을 그거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에이, 우리 아직 젊지 않나요? 실패도 젊을 때 해봐야지.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경험했다고 치자. 앞으로는 자기 몰래 딴짓 안 할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몰래 여전히 코인이나 주식에 손을 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질색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 저 모르게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뒷주머니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살던 어느 날이었던 날, 아버지가 말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아버지께서 이사를 하신 지 2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아버지랑 연락도 안 해보셨어요. 아버지는 회사 업무가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리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아줌마,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로 이사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몰라요. 이사를 가시는 날 서로 이사짐을 나르고 같이 이사집으로 이사를 했다며 그래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이사짐을 나르고 드린 것은 맞는데 갑자기 회사 업무가 터져서 회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사를 하신 곳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신 건지요? 말 안 하시고 아빠가 이사를 하면 나에게 먼저 말을 해줘야지. 나도 그렇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이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더라고. 내 생각인데 여자가 생기신 게 아닐까 싶어. 두 분이 살림을 합시다. 너에게 말하지 않고 가신 거겠지? 아무튼 아버님이 이사 마치고 정리 좀 되면 연락하신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무리 분해지간이라도 사생활이 있는 건데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아. 남편 말대로 아빠에게 여자가 생겼다면 더더욱 저에게 비밀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라면 아무리 아무렴 아빠가 새 출발하시는 걸 막을 수 없겠지. 아빠가 저 하나 키우고 사신 걸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정거려. 그래서 더 서운하고요. 속상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후 몇 날 뒤 남편이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번호를 보니 공중전화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신가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이사를 가셨어요? 딸인 나는 아버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집도 많이 낡았고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집이 커서 이사를 하셨다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우연히 다친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사를 하면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늦으신가 봐요. 그럼 전화번호는 왜 바꾸셨어요? 왜 바뀐 번호로 전화를 안 하고 공중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일을 마치려면 서너 달은 더 있어야 하니까 집에 가면 전화할 테니 바뀐 번호로 전화할게요. 근데 지선아, 넌 별일이야? 아빠가 두고 온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내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런 아빠에게 천내 여자가 생겼는지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아빠는 매주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회사에서는 별일 없냐는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한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뀐 뒤에야 아빠는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는 시간이 되면 일요일 아침에 집으로 좀 놀러 오라며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남편과 함께 아빠가 드실 반찬과 영양제를 살고 집으로 갔더니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 아빠가 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덜하고 아버지 혼자 사시기만 하기에는 부족한 게 없는 집이 맞았지만 서울 시내의 위치도 좋고 거주지도 얼마 안 된 집 같은데 좀 의외였어요. 아무리 평소가 작았다 해도 가격이 꽤 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집을 살까 아니면 전세로 살까요? 응, 저 전세야. 혼자 살기 딱 적당한 것 같아. 깨끗하고 좋네. 근데 아버지, 웬일로 일요일에 집에서 쉬어? 이삿짐 나르는 일은 주말이 더 바빠서 평소엔 평일날 보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을 좀 줄이려고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어서 그래야 우리 딸도 자주 보지. 잘 생각한 거네. 안 그래도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토요일 밤에 와서 하루 자다 가야겠다. 오랜 시간 이사를 나르는 일을. 주말에도 휴식을 즐기시는 적이 거의 없는 아빠였기 때문에 주말에 휴식을 즐길 때 따뜻한 인사를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을 그만두시고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생활비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일을 줄이겠다고 하셨다면 앞으로 매달 용돈을 조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3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아빠께서는 손사리를 치며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자식으로서 용돈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속으로 걱정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은 잘 해주시는지, 혹시 제가 직장에서 미움을 받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저번에도 계속 그러시던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끼어들어 말을 하면 회사에서 미움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돌았어요. 여보, 나 배고파. 장인분도 배고프실 거예요. 우리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을까요? 아직 중국집 문이 열렸는지는 몰라요. 그럼 우선은 밥을 해야겠죠. 쌀은 어디 있지? 남편의 호의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쓰였어요. 아빠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우선은 배고프다는 사람은 밥을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쌀을 찾아 싱크대 서랍을 열었는데 쌀포대 나람이라고 적혀 있지 뭐예요? 이런 쌀이 다 있나 하고 넘겼는데 언젠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 회사 인턴 중에 우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듣고 부장님이 정부이가 아니라 우아이 하고 놀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정품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쌀이 있었는데 요즘은 람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를 덧붙이셨다. 그제야 이 쌀의 출처를 알 것 같았어요. 정부에서 주는 쌀이었던 거죠. 하나가 의심스러우면 족족 다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로 들어올 때 분명 같은 이름의 아파트인데 아빠가 사는 동만 입구가 달랐던 것도 이상하고 한 동에 이렇게 작은 평수만 있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선반에 놓인 참치킨이면 아빠가 평소 드시지도 않던 부식 재료까지 마치 어디서 나눠진 걸 쌓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혹시 집이 임대 아파트냐 물었더니 아빠 표정이 확 붙더라고요.
아빠 나이 살 뭔지 알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나라 살이잖아, 이게. 아빠는 왜 집에 있어? 아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했어? 아빠가 돈도 버리면서 자식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자 남편은 또 제 말을 막으며 엉뚱한 소리를 했어. 너 입 다물어. 나 지금 아빠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아빠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지선아, 내가 설명할 테니까 가자. 집에 가면서 말해줄게. 남편은 마치 필사적으로 제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처럼 제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 그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이거랑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처음부터 내가 제일 수상했어. 우리 아빠가 이사한다고 내가 평일에 회사에 간다는데 이해가 안 가. 월차까지 내고 간다는 게 누가 보나 모두 이상하잖아. 우리 아빠는 이사센터에서 일한 지 20년 넘은 사람이야. 짐을 날라도 아빠랑 아저씨들이 알아서 할 텐데 회사원이 내가 도와줄 일이 뭔지. 거길 가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오늘도 봐. 아빠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할 때마다 내가 계속 말을 끊잖아. 뭐야, 뭔데 나에게 숨기는 거야고. 그제 아빠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김사방은 잘못 없다. 그냥 너의 체면을 살려줘야겠다. 그런 거지. 선아야, 아빠는 모두 알고 이해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회사 돈에 손대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못난 아빠 때문에 어릴 때 돈에 쪼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생각했어. 미안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제가 회사 돈을 손대서 그런 더럽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 어디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아빠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김서방,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그렇게 했잖아. 지선이가 회사 돈을 손댔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소송까지 당할 판인데, 그래서 내가 퇴직금에서 전세금도 빼앗아 줬잖아. 장인은 사실, 그게 내가 하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나도 지선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정보가 있다는 친구 말에 따라 주식을 사봤더니 작전주가 있었다더라. 나도 몰랐어. 그렇게 갑자기 상장 폐지될 줄 누가 알았겠어? 피해를 입은 남편은 덩달아 난리를 피웠어. 결국 이게 요지야. 허황된 꿈에 부풀어 친구가 알려준 정보대로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되어서 가치를 잃었습니다. 바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의 집이 문제가 생기기까지 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제가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손대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걸리며 형사처분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을 빌려서 제 남편에게 돈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는 생활할 곳을 잃게 되었고 남편은 해결책을 찾아 내 아버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재산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통장에도 생활비를 넣는 등의 현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야 하고 자신을 돌봐줄 가족들과 왕래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했죠. 서울을 떠나 친구 집에서 4개월을 지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심사를 통과하여 임대주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입이 잡히도록 당위로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시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매달 남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다시 주식에 투자하게 되어 고인물에 빠지게 되었죠. 더 웃긴 건 아버지가 나라의 지지를 엄마에게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놈아, 이러고도 내가 인간이야? 내가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늙은 부모님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나가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없잖아. 왜 안 되는데?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으면 너희 부모가 책임질 수도 있는 거지. 왜 안 되냐고? 그럼 우리 아빠는 무슨 죄야? 왜 이 놈이 싸지른 똥을 우리 아빠가 치우게 하냐고? 당장 되돌려놔. 우리 아빠의 인생을 되돌려 놓으라고 알았어. 내가 이번에 산 주식이 한방 터지면 다 갚아줄게.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 듣고 산 거니까 제대로 한 방 터질 거야.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주식 영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 인간이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말발굽이 펼쳐져서 덜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가래떡을 담은 쟁반을 든 채 말씀하셨죠. 사돈, 왜 문도 안 닫고 계세요? 이거번에 주신 살로 뽑은 떡인데 맛 좀 보시라고. 어머, 애들이 와 있었네. 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우리 아빠가 제 남편의 뺨을 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떡쟁이 바닥에 팽개치고 달려들어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내 아들을 때립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냐고요. 때릴 만하니까 때린 겁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벌렸는지 사돈도 알게 되면 나 못 말릴 겁니다. 너 잘 들어라. 내 놈이 주식을 하든 도박을 하든 난 상관없다. 하지만 내 딸을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녀 사이를 떼어내려고 했던 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 인생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내 딸 인생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였어. 두 말할 거 없다. 너들 당장 갈라서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한탕 주의에 빠져 사는 놈한테 딸을 맡길 수 없어. 이달 말까지 그동안 받아간 돈 다 가져오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아.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봐. 이번 주식만 대박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 잘 될 거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남편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저런 상황을 실컷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는 가래떡이 눈에 띄었어. 얼른 꾸덕하게 마른 가래떡 몇 가닥을 집어서 그대로 남편을 두들겼다. 당신은 어찌 그렇게 미친 일을 하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주식 대박 나면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무슨 생각 없이 어떻게든 운만 따져서 살려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좀 정신을 차려야 해. 지금 당장 우리 아빠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다. 교도소에서 평생 국가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며 살아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했어. 그리고 얼마 후에 아빠가 제 남편에게 속아서 지출했던 돈을 돌려받게 됐어. 시부모님 집을 팔아서 상환했다고 하더라고. 아빠는 해당 기관에 가서 자신이 부정한 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주택을 이사해야 했고 지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벌금까지 물게 되었지만 이제야 아빠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우리 아버지를 속여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살던 전셋집을 내게 넘겼어요. 현재는 그 집을 뺀 채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니 어쩌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허황된 꿈을 쫓다가 위험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래전부터 알아챘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끊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싶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다른 선택을 해야 했는데 결국 그렇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그로 인해 아버지까지 고통받게 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도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하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